파리의 화려한 콘서트홀, 그곳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하지만 그녀의 활은 지금 한국의 낯선 시골 마을, 흙먼지 날리는 마당 앞에서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클래식 음악계의 빛나는 별을 꿈꾸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소피. 그녀에게 세상은 오선지와 완벽한 기교를 향한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무대 위의 찬란한 순간들 뿐이었습니다. 타인의 삶이나 다른 문화에는 눈 돌릴 여유조차 없었죠. 하지만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 젊은 날의 한 조각을 간절히 되찾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소망은 소피를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떠밀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경력에 그저 방해만 될 거라 여겼던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의 동행.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낯선 땅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음악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공만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그녀에게 모든 것이 느리고 불확실한 이곳은 그저 답답하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소피는 이 낯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파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소피의 가슴 시린 변화,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숨막히는 습도와 낯선 언어의 소음이 저를 먼저 맞이했어요. 파리의 건조하고 익숙한 공기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필터 하나를 거친 듯 뿌연 하늘 아래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신비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죠. 세련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공항을 빠져나와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시 몇 시간을 더 차를 타고 달려서야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온통 초록색뿐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농가 밭, 그리고 나지막한 산들. 파리의 정돈된 공원과는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었습니다. 제 바이올린 케이스가 유난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파리의 제방, 수백 년 된 건물들 사이의 연습실, 익숙한 카페의 소음들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할머니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곳이란 말인가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이곳 어디에서 웃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머물게 된 곳은 민 선생님이라고 소개받은 도예가분의 집이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흙과 불의 냄새가 뒤섞인 오래된 작업장에 가까웠어요.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 한쪽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전통 가마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고, 햇볕 아래에는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젖은 흙덩이들과 이미 초벌구이를 마친 듯한 투박한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어요. 주인인 민 선생님은 과묵한 분이셨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게 팬주름이 있었고 늘 흙물이 묻어있는 투박한 손은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게는 짧은 눈인사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요. 할머니와는 어눌하지만 무언가 통하는 듯 짧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어나 프랑스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할머니의 서툰 한국어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몇 주를 보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파리의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제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어요. 새벽 6시 기상 후 스트레칭과 기초 연습, 오전 레슨, 오후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 저녁 개인 연습, 그리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다가올 콩쿠르와 오디션 준비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속한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기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연주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의 시간은 마치 늘어진 테이프처럼 혹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이름 모를 새들의 요란한 지저김에 잠을 깨고 저녁이면 귀뚜라미인지 풀벌레인지 모를 것들의 합창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단순하다 못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민 선생님은 해가 뜨면 일어나 묵묵히 흙을 만지고 해가 지면 작업을 멈추셨습니다. 그 꾸준함, 그 변함없는 일상이 저에게는 어떤 열정이나 목표의식도 없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화석 같다고나 할까요? 그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온함에 이유 없이 약이 오르기도 했어요. 저렇게 살아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제겐 바이올린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루라도 활을 잡지 않으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고 애써 쌓아 올린 감각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연습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땅한 공간을 찾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 안에서 활을 켜기엔 답답했고 천장도 낮아 소리가 제대로 울리지도 않았어요. 마당으로 나가자니 자결하는 여름 햇살과 흙먼지가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민 선생님과 할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어렵사리 처마 및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악보를 펼쳐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파가니니의 현란하고 폭발적인 카프리스나 바흐의 장엄하고 성스러운 샤콘느는 이곳의 고요하고 느긋한 공기 속에서 어색하게 맴돌 뿐이었어요. 제 바이올린 소리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이 평화로운 풍경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가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 흙반죽을 힘껏 내리치는 소리, 밤새 가마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이 이곳의 유일하고 진정한 음악인 듯 했습니다. 제 수억 원짜리 명품 바이올린은 이곳의 이름 없는 들풀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길 잃은 이방인 소음 발생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제 음악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곳 공기가 다르다며 숨쉬기가 편하다고 하시며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잦으셨어요. 가끔씩 젊은 시절 이야기를 두서없이 앞뒤도 맞지 않게 늘어놓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아주 오래된 앨범 속 사진처럼 빛바랜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기 저 감나무 그때도 저렇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혹은 흙냄새가 참 좋구나. 어릴 때 외할머니 댁마당 냄새 같아. 같은 혼잣말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왜 이곳을 그토록 다시 찾고 싶어 했는지, 어떤 기억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때로는 민 선생님이 만든 찻잔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 그리고 동시에 이 끝 시간 낭비 같은 여정에 대한 조바심과 원망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제 소중한 시간, 제 빛나는 미래를 담보로 잡힌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할머니의 기억을 찾는데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차라리 파리의 요양원에 모셨더라면 할머니도 더 편안하고 저도 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민 선생님의 작업을 지켜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침묵 속의 움직임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흙덩이를 주무르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비슷한 모양의 그릇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의 반복일 뿐이었죠. 저에게 예술이란 신들린 듯한 영감, 완벽한 기술의 구현,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성취,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청중의 환호와 갈채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의 희열. 그것이 제가 아는 예술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작업에는 그런 극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마치 오랫동안 해온 명상처럼 혹은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흙을 다루는 모습.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한 채 흙과 조용히 대화하는 듯한 그 깊은 침묵. 세상의 평가나 인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그 초연한 태도. 그것은 제가 경멸에 맞이 않던 아마추어리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해할 수 없는 경지처럼 보였습니다. 저것이 과연 예술일까? 아니면 그저 노동일까?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어요. 수박하기 짝이 없는 도기에 담긴 이름 모를 나물과 멀건 국, 거친 잡곡밥.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은 고사하고 동네 비스트로의 플라스틱 접시가 그리울 지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역시나 말없이 식사만 하셨고 할머니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숟가락을 놓곤 하셨어요.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과 단조로움 속에서 거의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와인잔이 쨍그랑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 다시 제 익숙하고 화려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을 것이 분명한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인 찻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정말 예술일까? 저렇게 못생기고 투박하고 평범한 것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저런 걸 만들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제 안에 오랫동안 단단하게 세워져 있던 기준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초조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파리의 친구들은 지금쯤 다음 시즌 오디션 정보를 교환하며 치열하게 연습하고 있겠죠. 제 라이벌이었던 이자벨은 벌써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먼 동양의 시골 구석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이고 제 소중한 바이올린은 케이스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 선생님의 평온하다 못해 무심해 보이는 얼굴을 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저렇게 아무런 야망 없이 세상과 단절된 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 저것은 평화가 아니라 도피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저런 삶이야말로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내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서 끊임없이 상반된 질문들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성공과 인정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삶의 방식이 과연 정답이었는지 처음으로 깊이 의심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의 시간은 분명 제 화려한 경력에는 명백한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예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언가, 제 음악에서 놓치고 있던 바로 그 중요한 무언가가 제가 가장 하찮게 여기던 바로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하면서도 설레는 예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날들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파리에서의 제 모습을 이곳에서도 유지하려고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바이올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이곳에서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듯이요.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 방 안에서 소리를 죽여가며 스케일 연습을 했고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잠시 수그러드는 늦은 오후에는 마당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늘을 찾아 악보와 씨름했어요. 파리에서 하던 대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채찍질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파리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연주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손가락은 마치 제 의지를 배반하는 것처럼 자꾸 꼬이고 음정은 불안했으며 무엇보다 제 음악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값비싼 자동 연주 기계가 악보를 기계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하기 짝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던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악장을 연습하는데 평소라면 심장이 터질 듯 격정적으로 몰아쳐야 할 클라이맥스 부분에서조차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활을 긋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일 뿐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당혹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말없이 물레를 돌리던 민 선생님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늘 그렇듯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비난이나 동정 혹은 호기심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무심한 시선 앞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속절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다 들켜버린 것처럼요. 내 음악은 공허하구나. 아무런 울림도 없어. 선생님의 침묵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화를 내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한 채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잠시 연습에 몰두한 사이 할머니가 잠깐 앞에 가게 좀 다녀오마 하시며 집을 나서셨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해는 이미 서쪽 산 능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온 마을을 뒤덮기 시작하는데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 선생님과 저는 랜턴 하나에 의지해 온 마을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익숙한 농길을 따라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개울가를 따라 혹시나 싶어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할머니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파리에 계신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만약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전부 제 책임이었습니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마을 입구에 불 꺼진 낡은 버스 정류장. 의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마치 길 잃은 낯선 아이처럼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여기가 어디냐며 자기는 어서 집에 가야 한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파리에서 입고 오신 세련된 트렌치코트는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를 귀찮아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왜 할머니를 혼자 밖에 나가시게 했을까요? 제가 왜 그토록 제 연습에만 몰두했던 걸까요? 어쩌면 할머니를 이곳에 모시고 온 것 자체가 제가 저지른 최악의 이기적인 결정은 아니었을까요?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어깨는 수만 근의 죄책감으로 무겁게 짓눌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셨고 방 안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 역시 웃음을 완전히 잃었고 바이올린 케이스는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민 선생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그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로 저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저를 철없고 무책임한 손녀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의 눈빛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설상가상으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작업실 선반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둔 바이올린 케이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하필 그 옆에 놓여있던 막 유약을 발라 가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로 고이 말려지고 있던 자그마한 찻잔 하나를 그대로 덮치고 만 것입니다. 쨍그랑 하는 온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 영롱하던 빛깔의 찻잔은 수십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깨져버린 것처럼요. 마침 작업실에 들어서던 민 선생님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어설픈 프랑스어로 또 더욱 서툰 영어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를 연신 외쳤지만 선생님은 깨진 찻잔 조각들을 그저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실망의 기색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허리를 숙여 빗자루를 가져와 숙련된 손놀림으로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으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천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아프고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이 고요하고 정적인 공간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얼마나 서툴고 부주의하며 파괴적인 침입자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저 깨져버린 찻잔처럼 불협화음을 내며 이 공간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다음날 아침 파리의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차갑고 건조한 어조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고 준비해왔던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최고의 등용문 중 하나인 중요한 국제 콩쿠르에 참가. 신청 마감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최종 참가자 명단 제출과 현지 적응 훈련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파리로 돌아가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이번 콩쿠르 참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의 최후 통첩과 같은 통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왜 이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연락도 잘 닿지 않는 동양의 시골 구석에 틀어박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과 실망감을 드러내셨어요. 눈앞이 아찔하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무대, 제 모든 것을 걸었던 기회, 제 경력의 찬란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기회였는데 이대로 허무하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날 저녁 친구 아나이스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에는 제 오랜 라이벌 이자벨이 최근 베를린 필하모닉의 유명 지휘자와 성공적인 협연을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제 안부를 걱정하는 하지만 제 귀에는 은근히 제 실패를 확인하려는 듯 들리는 말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고 제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켰으며 제가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 점점 더 형편없어지고 엉망이 되어가는 제 바이올린 연주, 깨져버린 찻잔처럼 위태롭고 초라해진 제 존재, 그리고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꿈의 무대까지.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의 희미한 기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민 선생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예술 세계를 조금이라도 엿보기 위해서. 아니면 제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는 곳을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 익숙하고 포근한 방 침대에 몸을 던지고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고 눈물샘이 말라버릴 때까지 울고 있었을 때 방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는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 나가. 괜찮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할머니는 달빛을 등진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작고 따뜻한 찻잔 하나를 제게 조심스럽게 내미셨습니다. 낮에 제가 깨뜨렸던 것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작고 소박한 모양의 아마도 민 선생님이 평소에 쓰시던 것 같은 찻잔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떨리는 손에 찻잔을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차 향이 참 좋구나. 이걸 마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단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할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나에게 처음 끓여주었던 차도 꼭 이런 향이었던 것 같아. 할머니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놀랍도록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기억의 샘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린 사람처럼요. 그 순간 할머니의 흩어진 기억들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2차 향기를 매개로 연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은은한 흙냄새와 쌉싸름한 풀향기가 뒤섞인 제가 이제껏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이상하고도 편안한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그쳤지만 마음속의 깊은 혼란과 절망감은 여전히 검은 덩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투박한 찻잔의 온기 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어쩌면 무언가 다른 것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아주 희미하고 불확실한 예감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찰나의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깊은 절망의 시작일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요. 저는 그저 찻잔을 든 채 창밖에 짙은 어둠 속에서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건네주신 작고 따뜻한 찻잔의 온기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아주 조금씩이지만 단단했던 무언가를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제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거나 모든 것을 원망스럽게 느끼지만은 않았어요. 무언가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제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느낌,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무대도, 치열한 경쟁도, 교수님의 엄격한 평가도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온전히 마주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국제 콩쿠르 참가 신청 마감일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심장이 조이거나 손끝이 떨리는 불안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랄까요. 그것이 더 이상 제 삶의 전부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지금의 저로서는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 케이스 대신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싱그럽게 코를 간지렸습니다. 민 선생님께 제가 어리석게 깨뜨린 찻잔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며 제 존재가 더 이상 이곳의 고요한 조화를 어지럽히거나 깨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마당 한쪽을 거의 다 쓸었을 때쯤 어느새 일어나 작업을 준비하시던 민 선생님이 말없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쪽에 쌓여있던 잘 마른 장작 몇 개를 가리키며 가마 옆으로 옮겨달라고 손짓으로 부탁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부탁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장작을 하나씩 안아 날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민 선생님의 작업 공간 구석구석을 제대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 선반 위에는 형태도, 크기도, 빛깔도 제각각인 수많은 도자기들이 마치 숨쉬고 있는 것처럼 놓여 있었어요. 어떤 것은 마치 박물관에서 막 꺼내온 유물처럼 매끈하고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했지만 어떤 것은 살짝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유약이 마치 눈물처럼 불규칙하게 흘러내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가차없이 실패작이라고 딱지를 붙였을 법한 그런 그릇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투박하고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심지어 못생겨 보이기까지 한 그릇들에서 저는 어떤 꾸밈없는 아름다움과 깊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작은 흠집 하나하나가 그 그릇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표정이 되고 그 안에 담긴 오랜 시간과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 선생님은 그동안 정성껏 빚고 말린 도자기들을 밤새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아 넣고 마침내 새벽녘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그 경건하기까지 한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가마 입구는 시뻘건 입을 벌린 괴물처럼 무시무시한 붉은 불길을 토해냈고 그 뜨거운 열기는 마당 전체의 공기를 데워 마치 한여름처럼 후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꼬박 이틀 밤낮을 거의 뜬 눈으로 가마 곁을 지키셨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끊임없이 장작을 밀어넣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가마 속의 변화를 살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대의 신성한 종교의식을 홀로 집전하는 제사장 같기도 했고 자신의 모든 경험과 감각을 총동원하여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노련한 전사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예술은 단순히 숙련된 손으로 흙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연약한 흙, 그리고 변덕스러운 바람과 하염없는 기다림, 그 모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오만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수용의 자세 속에서 비로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기적처럼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광적으로 집착했던 완벽한 테크닉과 빈틈없는 통제는 어쩌면 예술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먼 저만의 헛된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마의 불이 마침내 사그라들고 이글거리던 열기가 충분히 식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가마 문이 열리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주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꺼운 악보집 대신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푸른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랫소리를 바라보며 화를 들었어요. 파가니니의 현란함도 브람스의 비장함도 바흐의 장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유치할 정도로 서툰 멜로디를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의 음을 느끼며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새벽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정겨운 닭 울음소리, 마당 가득 퍼지는 흙냄새, 그리고 지난밤 저를 깊은 절망 속에서 건져 올려주었던 할머니의 따뜻한 찻잔과 그 향기에 대한 저의 서투른 대답이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기교는 여전히 엉성했고 음정은 가끔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편안하고 충만했어요. 처음으로 제 바이올린 소리가 이 낯선 공간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마음 가는 대로 연주하고 있을 때 막가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끈한 찻잔 하나를 들고 민 선생님이 소리 없이 제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제 연주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과 눈빛의 교감 속에서 저는 파리의 그 어떤 열광적인 박수갈채보다도 더 크고 깊은 위로와 따뜻한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제 음악이
드디어 아주 작은 오솔길 하나를 발견하고 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의 관계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억지로 되돌리려고 애쓰거나 할머니의 상태 변화에 대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고 아무 말 없이 함께 마루에 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먼 산의 빛깔을 바라보거나 서툰 솜씨로나마 할머니의 탐스러운 음말을 부드럽게 비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민 선생님 댁 오래된 앨범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애때고 수줍은 얼굴의 젊은 할머니는 늠름한 군복 차림의 젊은 할아버지와 함께 바로 이 집 마당의 커다란 감나무 아래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신기하다는 듯 들여다보시더니 이때 참 좋았지 당신 보고 싶구려 하고 아주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이셨어요. 비록 그 기억이 지금의 할머니에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할머니가 이 먼 곳까지 와서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보석처럼 간직해 온 어떤 따뜻하고 소중한 감정의 조각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존재와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여행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저는 파리의 지도 교수님께 길고 솔직한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콩쿠르에 결국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곳 한국의 작고 외딴 시골 마을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차분하고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완벽한 연주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지, 경쟁과 성공이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예술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값진 경험이 앞으로 제 음악과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요. 이것은 결코 실패나 포기가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해 제게 반드시 필요했던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말도 정중하게 덧붙였습니다. 답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고 따뜻했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 음악이 어떻게 깊어졌을지 돌아와서 들려주렴. 건강히 지내다 오너라. 어쩌면 교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지금 제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또 다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멈춰서서 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 이런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마침내 길고도 짧았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불만과 불안감, 낯선 환경 속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좌절과 깊은 외로움,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 저는 더 이상 파리에 촉망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소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바이올리니스트이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이전보다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이란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불완전함 속에서 오랜 기다림과 겸허한 수용 속에서 그리고 정직한 삶 그 자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경쟁에서의 승리와 세상의 인정만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요. 때로는 과감히 멈춰서서 자신의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고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지요. 떠나기 전 저는 민 선생님께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제 두 손에 당신이 직접 만드신 작고 소박한 찻잔 하나를 조심스럽게 쥐어주셨어요. 제가 어리석게 깨뜨렸던 것과 비슷한 푸른빛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유약이 흐르다 멈춘 자국이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은하수처럼 오묘하고 아름답게 남아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찻잔이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명품보다도 제게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온화해진 얼굴로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셨어요. 비록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하셨지만 할머니의 맑은 눈빛 속에는 어떤 깊은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고요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분명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이올린을 매일 연주하지만 이제 제 음악에는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깊이와 따뜻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여백의 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낍니다. 더 이상 완벽한 기교나 화려한 테크닉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아요. 대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 제가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소중한 것들, 그 고요함 속의 아름다움과 불완전함 속의 진실됨을 진솔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들이 산처럼 많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작고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보낸 그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또 다른 아름다움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고 제 안에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없이 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신 민 선생님과 제게 깊은 영감을 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의 소박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여정을 가능하게 해주신 사랑하는 저의 할머니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선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 잠시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멈춰 서서 자신의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당신이 미처 돌아보지 않았던 아주 평범하고 가까운 곳에,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 작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따뜻한 여운으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